양지아 시인이 쓴 수필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3억을 뭐 같이 가는 것이니까 친구에 가는 내용이고 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눈발이라면은 지난번에 긍정부정 연습을 한번 나왔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간단하게만 체크하세요. 허공에서 쭈뼛쭈뼛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여기 보면 진눈깨비랑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긍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잡는 방법은 요 밑에 있어요. 눈이 어떤 거야? 잠 못 드는 사람의 창문가에서 편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편지가 된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3살이 되자 그랬으니까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는데 슬픔은 가난한 자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이고 슬픔이 기쁨에게 말했는데 기쁨은 지밖에 모르는 인간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을 말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막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는 자 이게 기쁨으로 나옵니다. 요시랑 비슷한 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랑 유사한 게 한방눈인 거죠, 한방눈. 그죠? 한방눈이 되자는 건 힘든 사람들, 지금 뭐 이별을 해서 힘들든 가난해서 힘들든 어렵게 살아가는 저는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너 왜 마스크 썼냐? 비염이야? 감기야? 저는 공감하고 위로 못 해드리니까 내 근처로 오지 마. 장난이지. 감기 조심하세요. 넌 아니지 지금 감기인 건 아니지? 오늘 또 화장을 안 했어. 자, 여기는 이제 진눈깨비인 거죠, 진눈깨비. 진눈깨비는 따갑죠, 원래. 태어날 때, 그죠? 포근하게 덮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 중에 눈이라고 하는 건 무슨 기능이 있다? 덮는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덮는다, 아픔을 덮어준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눈이 차가우니까 안 좋은 거라고만 하지 마시고, 간혹 이런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 정도. 이제. 이런 시는 긍부의 대조를 통해서 이쪽은 비판의 대상, 이쪽은 뭐야? 지향의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시도 지난번에 봤어요. 변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고 했으니까 민중에 관한 뜻이고 그 시를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자 민중 관련된 시는 민중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한 시가 많아요? 생명력에 대한 시가 많이 있었는데 생명력 그죠? 그래서 민중을 뭐에다 많이 비유하니? 풀에다가 많이 표현한다. 그러니까 민초라 그래, 민초. 백성민자에 풀조자를 써서. 풀은 밟으면 죽는 게 아니고 밟힌 만큼 살아납니다. 더 싱싱하게 뿌리를 내고 살아나요. 잔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밟으면 죽죠. 그리고 연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연약하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살아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밟아도 살아나고 이런 존재라는 뜻에서 우리가 보통 민중을 풀에다가 많이 표현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연대의 힘이에요. 연대의 힘. 엊그제도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죠. 저 혼자서는 뭐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걸 이룰 수는 없지만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조선시대 같다. 우리 평민? 서민?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이제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라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연대의 힘이라는 거예요, 연대. 그래서 민중이 갖고 있는 힘은 두 가지다. 강인한 생명력, 또 하나는 연대, 그 다음에 희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관련된 그러니까 막 모임이 한참 진행돼서 처음에 10,000명 모였다가 끝날 때쯤에 13차인가 14차 가니까 제가 그 뉴스에서 이렇게 봤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거의 200만 명 가까운, 그래서 도 앞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을 왔다 갔대요. 그럼 당연히 겹치는 사람들 있겠죠. 그 사람들도 주말에 뭐 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겠죠. 쉬고 싶은데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나와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막 이러면서 모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당파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제 민중의 힘이라는 거예요. 민중의 힘. 이제 모이면 강하죠. 뭉치면 강하고 이런 힘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바뀌고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 가게 문 닫고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오시면 휴지랑 물이랑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기 사비, 그러니까 자기 개인 돈을 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은 얘기 하려고 나오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 물건 갖다가 그냥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중이 가지고 있는 건 연대와 희생의 어떤 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려고 얘기 드린 거니까. 자, 그래서 벼라고 하는 건 여기 잘 본 내용에 보시면 그때도 얘기했죠. 벼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사는데 햇살이 따가운 게 안 좋은 거죠. 역사적인 어떤 시련이 있거나 이런 거고, 이때 이웃에게 절을 맡긴다거나 서로가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다거나 이런 것이 연대의 힘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벼는 소리 없이 떠나요. 그죠? 소리 없이 떠나고 가을 하늘에 서러운 눈을 씻어 맑게 다스릴 줄도 알고 제 몸에 노여움을 줬습니다. 여기 쓱 참아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희생해서 바칩니다. 그죠? 무언가를 바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벼를 잘라서 거기서 이제 수확을 얻으면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벼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결과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을 작가는 피 묻은 그리움, 넉넉한 힘이라고 불렀어요. 벼를 잘라서 수확을 하면 탈곡을 이렇게 해가지고 쌀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밥이라는 건 벼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힘을 작가는 넉넉한 힘이다 이렇게 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민중이 가지고 있는 희생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벼는 원래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잖아요. 조선시대 때 농업국가였으니까 우리 민중의 대다수는 농민이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농민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고, 점점점 여운 지향 또는 예찬의 태도가 좀 드러났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윤동주의 소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저는 되게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예요. 윤동주가 웬만하면 자아성찰적 시를 대다수 썼지만 윤동주 시에는 아름다운 시도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죠? 누가 등장했지?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 하나 있는데, 윤동주 시 항상 등장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순이라고. 이게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고 이름을 잘 보니까 다른 순자에다가 그 이자가 성씨를 나타내는 이자를 씁니다. 이자를 쓰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요. 아마 진짜로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여자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 봐야 될 건 그게 아니고 연세법을 좀 보셔야 돼요. 연세법 뭐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하는 게 연세법입니다. 연세법은 보통 운율도 만들지만 재미를 위해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죠? 애기들 노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이거를 보통 자주 쓰진 않아요. 모든 작품이 자주 쓰지 않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윤동주가 좀 재미로 쓴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왜 슬프지? 뭐 가을은 뭐가 뚝뚝 떨어지니까 슬프겠죠. 뭐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맞으네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겠죠. 그죠? 순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A 단풍잎 그 다음에 단풍잎에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 윤동주시에서 이상을 나타내는 하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하늘이에요. 가을 하늘. 가을 하늘 예쁘죠? 맑고 예쁜 하늘을 보면 눈썹이 파랗게 물든다. 제 근거가 이거예요. 자, 내가 하늘을 봤는데 내 눈썹이 파래지면 이상한 거 아니야? 정상적이지 않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연과 내가 동화돼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라일체. 기억나지? 옛날 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매자락에 꽃잎이 떨어져 물이 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전시가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독보자락 같은데 꽃잎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면 이 독보의 색깔이 뭐로 물드는 거야? 자연의 색깔로 물듭니다. 실제로 뭐가 묻어서 물이 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과 뭐 되고 있는 거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우리 자연물 중에 그 카멜레온 같은 애들은 주변 색깔에 맞춰서 뭐하죠?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옷에 이 원래 옷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물건이에요. 그죠? 소매는 인간의 물건인데 인간의 물건이 꽃잎, 자연과 같은 색상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야. 물이 든다라는 표현은 동화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이런 표현 자주 쓰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도 이 시 볼 때 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는데 되게 쉬운 시예요. 하늘을 들여다보니 눈썹이 파랗게 물이 들고 순수한 소년인 거죠. 손바닥에도 뭐가 들어요? 이렇게 볼을 쓸었더니 여기가 물이 파란 물이 들었으니까 쓰니까 손도 어떻게 돼요? 파란 물감이 들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자연 친화적인 태도, 물화일체를 다루는 내용이 나와 있고 손바닥 그다음에 넘어가서 맑은 강물 속에 순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마 물놀이 하는 것 같은데 물놀이 하는 말고 갑자기 그 그리운 이가 떠올랐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순이 이렇게 순이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연과 동화된 소년. 또 하나는 뭐예요? 소녀를 그리워하는 소년. 두 가지가 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뭐 순수한 소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소년에서 1번의 패턴이고 감정적인 시죠. 자연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태도와 그리움이라는 태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죠? 밑에 보기 박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그렸다.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시는 다양한 꿈을 제시해 놓고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대상은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역설적인 걸 보여줍니다. 이게 왜 역설적이야? 자, 네가 꿈이 있어야 돼. 이래놓고 꿈을 못 이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못 쓰면 되죠.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 이런 그럼 꿈을 못 이뤄도 괜찮대. 처음부터 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그죠? 못 쓰면 되잖아요. 그죠? 꿈을 가져. 이렇게 해놓고는 꿈은 안 이뤄도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말이 역설적이죠? 그러나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너의 존재 가치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꿈을 이루도 못 이루도. 근데 이왕이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면 좋죠. 더구나 명문대를 가면 좋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부모가 그런 걸 바라죠. 이왕이면 서울대 가면 좋죠. 그러나 서울대를 못 간다고 혹은 정말 대학을 못 간다고 그 아이가 나에게 가지는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지금도 공부 안 하고 PC방 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치? 저는 우리 아이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는 거지. 아침에도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다 나오긴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잘하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저기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네, 그죠? 제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연 친화적인 시를 많이 써요. 손택수가 나무의 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무의 꿈. 자, 이렇게 봐봐. 자연물을 사람처럼 취급할 때 무슨 의도가 있다 그랬지? 이건 진짜로 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자연물을 무엇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화시켜서, 그죠? 의인화시켰어요. 두 가지인데 친근감을 들게 하려는 의도, 그죠? 이렇게 하려는 의도 또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 나무에게 의자가 되고 싶니? 나무는 뭐 잘하면 의자가 되나 봐요. 우리가 뭐 의사가 되고 싶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의사가 되고 싶니인 줄 알았어. 근데 의자가 되고 싶니? 책상이 되고 싶니? 계단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무슨 구조가 있어요? 연쇄 구조가 있죠. 계단, 창문,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네, 이걸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연쇄법. 형사구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싶으면 뭐가 되면 돼요? 나무가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너는 배가 돼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나무가 배가 되면 그죠? 멋지겠죠? 먼 곳도 갈 수 있고. 근데 어쩌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장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장작이 돼서 한숨 재가 돼버렸다는 얘기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뭐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죠? 실패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야? 아니에요. 나무가 장작이 돼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고 떠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무라는 것은 뭐 이제 장작이 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뭐가 있어요?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저희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대학을 꼭 가야 저한테 존재 가치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저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해줘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죠? 부모가 되게 해주고, 저에게 많은 기쁨을 줬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예뻐서 많이 줬어요. 물론 요즘 뭐 사춘기가 돼가지고 말도 더럽게 안 듣지만 맨날 PC방에 출근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것만으로 저에게는 우리 아이는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더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하는 입장이지 그게 뭐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가 선택하기에 따른 거죠. 제가 하고 싶다 그러는데 대신에 저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목표를 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살 때 인생이 재밌다라는 걸 저는 느껴서 저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하는 거지 무기력하고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보내는 거를 보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것도 그 아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얘기에 좀 나쁘죠. 제 꿈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좀 일찍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 30 중반 전에 쓰러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 돌잔치까지만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많은 걸 못 해보고 했어요. 우리 아이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손자와 많은 시간을 못 보내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결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혹시나 좀 위험하지만 고딩 엄빠가 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손주들도 빨리 볼 수 있잖아. 내가 키워주면 되지. 근데 우리 아이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저는 저랑 우리 아들이랑 손자가 되지 손녀가 되지 상관없어요. 손주 그리고 개, 강아지 이렇게 넷이서 놀러 다니고 싶어요. 바닷가 같은 데 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이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사는 게 제 꿈이거든요.
여러 가지 난제 그러니까 좀 막 가로막대기 몇 개가 있어요. 애들이 그 얘기하던데 선생님 결혼 안 하면 어떡하실 거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짓궂은 녀석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남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손자를 물 건너 간 거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정말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너무 짓궂어요. 제가 꿈을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 아들이 게이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정말 짓궂어요.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넷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의 남자친구랑 걔가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내시면 돼요. 내시면 되니까 저는 그것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게이 성향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요. 네. 저는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움찔했어요. 애들이 막 그런 얘기하고 진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요새는 괜찮아요. 뭐, 그 정도.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나무는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죠, 그죠? 지금 나무인 상태로 있습니다. 나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이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나무는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그냥 존재 가치가 있는 아이예요. 그죠? 지금이 바로 너야. 자, 우리가 자연물에게 너라는 단어를 쓰면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의법이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의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봐야 돼요? 제가 물화일체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나무와 작가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나무에게 꿈을 물어봐요. 예전에 이 비슷한 시가 또 있었습니다. 플라토너스 나무에게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에도 보면 나는 너와 함께 인생을 가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라이인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물화일체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연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시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 챙겨놓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다 끝내면 좋은데 거의 다 끝내겠네요. 그죠? 남은 건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두 개나 더 있어가지고 이거 다 하려니까 좀 시간이 쫓길 것 같아요. 자,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어메야 그러니까 뭘 설정했어요? 청자를 설정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시죠. 청자를. 무슨 체라 그래? 대화체시라고 합니다. 대화체시. 복이 따로 있나 뚝심새고 부지런하며 사는 거지. 하늘이 무르되는 천수다. 그 논의 벼이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기 박스에 보시면 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농토를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여기면 달관의 자사로 살아가는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보세요. 천수답이 여기 뜻이 나와 있어요. 천수답이 뭐예요? 빗물에 의해서만 별을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비 안 오면 이거는 농사를 못 짓는 노는 거예요. 주변에 강이 있거나 시냇물이 있어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한 어디에다 내맡겨야 돼? 하늘에게 내맡길 수밖에 없는 땅인 거죠.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문제, 태도가 좋은 거죠, 사실은. 엄마, 복이 따로 없어요.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돼요. 열심히 살면 돼요. 하늘이 물을 대주는 천수다. 그 논에 벼이삭을 키우는 거, 그거면 돼요. 저는 천수답이라도 충분해요. 이 말은 주어진 게 부족해도 뭐야? 그것을 운명이라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이 정말인데 이렇게 됩니다. 저기 엄마죠, 엄마. 자,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이건 실제로 대화하고 있는 시예요. 우리가 대화체가 있고 뭐가 있어? 대화가 달라요. 대화체는 말을 건네는 문체를 말해요. 말투가 대화하는 문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앞에까지만 해도 대화체예요. 이걸 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혼자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복이 따로 있습니까? 천수답이면 충분하죠. 이러면 엄마한테 말한 것처럼 대화체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엄마가 진짜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면 이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대화는 대화체예요. 대화는 대화체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화체를 썼다고 다 대화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의 산소 묘지가 속초에 있어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가 저에게는 거의 어머니 같은 분이시라서 저를 어릴 때부터 봐주신 분이 우리 외할머니신데 저랑 거의 20년 넘게 같이 사셨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고 20년이 아니고 25년 거의 그 정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우리 외할머니랑 살았어요. 우리 엄마랑은 오래 산 적이 없어요. 저는 엄마랑 떨어져 있는 적이 더 많았고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우리 외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에요. 아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둘 다 돌도 못 지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한이 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외할머니에게 내가 아들 같은 존재겠다. 그죠? 우리 할머니가 잃어버린 두 아들, 어릴 때 죽어버린 두 아들 대신에 손자를 아들처럼 키우시면서 사셨어요. 남은 인생을.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하필 제 생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일을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알 수밖에 없어요. 제 생일 전날이거든요. 3월 달인데 그래서 저는 3월이 되면 보통 이제 시험 기간이 보통 4월 달에 바쁘니까 3월에는 좀 한가하거든요. 학기 초에는. 한가할 때 저는 주말이나 평일에 시간을 이용해서 속초를 갔다 와요. 거의 매년 가고 있습니다. 한 6년째 가고 있는데 가서 할머니 이제 비석을 물티슈로 닦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와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말을 걸죠. 할매 나왔어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답을 하지는 않죠. 대답하면 골 때린 거예요. 성민아 그지? 할머니가 나한테 대답하면 어떻게 돼? yen치라 왔니? 내랑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할머니한테 할매 나 왔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대화체는 가능한 거야.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나는 대화체를 구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는 진짜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유 엄청구나 엄청다라는 말이 아주 기특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 기특한 내 새끼 발자가 따로 있나 이런 걸 뭐라 그래. 운명 수용적 태도가 있다는 거. 그래 부지런하면 사는 기지. 일단 자 여기 보면 부지런하면 사는 거야 라는 말이 주제를 형성하는 말인데 시행 그러니까 아예 한 줄이 반복됐죠. 그럼 시행이 반복되면 당연히 뭐야? 식구 반복도 포함돼요. 시어 반복도 포함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시어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한 줄 자체가 같으면 시어도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식구는 2단어 이상이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식구가 반복됐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시행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가면 어메야 누구 한평생 만년을 사거나 고등거리지 않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이 제 길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 이걸 안빈난도, 안분지조 또는 달관, 초월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은야 내 새끼야 네 말이 엄청구나. 잘 살고 못 살고는 어디 있노? 아들이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엄마가 다시 한번 얘기해줘. 제 길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갈 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시 같아요. 그 하늘의 깊이 이렇게 해서 명사형 종교를 썼고요. 그죠? 이 시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운명이라 받아들이는 힘. 그죠? 이게 운명 수용론의 힘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요, 만약에 힘들잖아요. 힘든데 자꾸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걸려요. 받아들이고 체념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꾸 욕심 부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민들레꽃이라는 집입니다. 쬐끄만한 것이요. 노랗게 반복되어 있죠. 요시도 여기 보기 박스를 잠깐만 볼게요.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게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민들레의 내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넘어가서 봤더니 조그만한 민들레 알죠? 민들레 조그만해요. 며칠 펴 있냐면 5일 펴 있는데요. 개화 시기가 5일. 민들레 폈다가 5일 지나면 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꽃은 봄에 폈다가 봄에 져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가을에 진대. 그러려면요 꽃이 6개월은 가야 돼. 야, 6개월 가는 꽃이 어딨냐. 꽃은 길어야 3, 4일이면 져요. 오케이? 그래서 노랗게 반복돼 있죠. 전력을 다해 생노랗게 펴있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가 있고 한치의 뜻도 없어요. 자, 강해 보이니까 약해 보입니까? 자, 우리가 보기에 민들레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 가치, 겉으로 드러난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즈, 크기, 그죠? 그러면 자꾸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바위 사이에 있거나 잡초 속에 자라요, 얘네들. 자, 근데 위로 올라가서 씨 뿌려진 자리에서 철을 잡고 실뿌리예요. 아주 뿌리도 연약해요. 떡잎도 약한 잎을 말하죠. 약한 잎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며칠 동안 5일 동안 피는 거예요. 꽃이. 그죠? 세상에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피는 수밖에 없는 애야. 얘는 하는 일이 뭐야? 폈다가 그다음에 뭐 만들지? 씨앗 이렇게 똥문 거 알죠? 이렇게 애들 꺾어서 후훌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거 만드는 게 전부인 아이야. 얘는 존재의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질 수밖에 없는 꽃인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꽃이죠. 근데 작가가 뭐라고 했어요? 그 크기는 잴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작가에게는 크기는 뭐예요? 꽃을 피우겠다는 일념으로 자라는 이 민들레의 내적 가치를 말해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꽃은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대학을 갔냐, 얼마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되었냐, 그죠? 내가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건 그냥 외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진짜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거죠. 그죠?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납치해서 내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줄 거예요. 줘야죠.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가치는 어느 것보다 귀한 거니까 그건 재수 없는 가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용돈 줄 때 너무 아까워요. PC방 탕진하니까. 장난이에요. 자, 어때요? 더 좋은 그만입니다. 한 닷새를 영원한 시간이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에게 5일은 영원인 거예요. 자기의 생애 전부잖아, 그렇지? 얘는 5일 사는 거야, 5일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본의 지향적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